안녕하세요. 오늘 MBC 유튜브 이 생방송으로 그 MBC와 그 과학 전문 인터넷 신문인 그 대덕넷이 함께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 비슷한 그런 전조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이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긴급하게 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초청했는데요. 우선 우리 정대균 박사님과 서상희 교수님이신데 우선 정 박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정대균입니다. 현재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이 국가 재난형 바이러스의 진단 백신 연구를 저희 그 감염병 연구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상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나 그 몰스나 지카 같은 이멀징 새로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로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집중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메르스 백신 쪽에 한 4, 5년의 연구 끝에 거의 많은 성공 단계로 접어들었고 논문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출연연의 기관장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과학이 이거에 해결할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우리 정대균 박사님이 생명과학연구소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명과학연구소가 바이러스 관련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정 박사님이 그 대표 주자다. 그러니까 한번 전문가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상희 교수님은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높으신 분입니다. 대개 이제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나타나고 그럴 때 그걸 균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샘플이죠. 샘플이요. 샘플. 예. 샘플 같은 것들을 아주 유명한 과학자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는데 지난번 지카 바이러스인가요? 지카 또 신종플루 때도 제가 신종플루 가장 때. 먼저 받았죠. 신종플루 때도 미국에서 바로 우리 서 교수님한테 이 검체를 들여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시는 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그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들도 많이 좀 염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계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됐고 확진자가 몇 명이고 양성이 뭐고 음성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덕이란 동네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걸 오늘 이 라이브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께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때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 또 내지는 우리가 생활에서 아주 좀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랬지만 이미 이제 그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2년도에 그 중동 국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환자도 없었고 그럴 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주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들 관심도 없었는데 2015년도에 13년 뒤였죠. 그 이후로 3년 뒤에 이제 첫
출장을 갔다 오신 남성분이 이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대응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WHO나 이런 이런 감염병을 대응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앞으로 미래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뭐 심지어는 디지즈 X 미래에 출현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즈 X 그러니까는 그 병 X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는 X 그런 X에 대해서 감염병 X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리고 또 이 X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방약, 치료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X라고 표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연구를 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죠. 답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하자. 다 하자. 그게 결국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냐면 되게 이제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맞고 품자 이런 거 그냥 저수지에 물을 싹 품어내서 그냥 고기를 싹 잡자 이런 것처럼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보통 보면 그 미국의 그 NIH 산하에는 NIAID라고 해서 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감염병 연구센터인데 거기에서 매년 신종 이머징 뭐 리이머징 그러니까 재출현하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성 감염병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거기를 보는 감염병들이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연구들을 미리미리 해놓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에 좀 지금처럼 사실 이런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미 이제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메르스가 2012년에 일어났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 발현됐던 것처럼 여하튼 이 바이러스란 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면은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해뒀으면은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일종의 공황 같은 상황은 아니고 맞습니다. 조금 더 대응이 됐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실은 메르스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됐고 학습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나름 대응 매뉴얼도 많이 갖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1월에 그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때 당시 대응 매뉴얼 그다음에 뭐 우리 다 아시는 메르스 백서라는 것도 만들어서 다 그게 지금 참고가 돼 있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진단이나 이런 매뉴얼들도 잘 갖추지 않아서 지금 뭐 열심히 따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초반에 조금 우왕좌왕했던 이유들도 저희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좀 앞서갔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많이 내고 그만큼 대비를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어떤 그렇죠. 우리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다. 우리 서 교수님. 저는 이 바이러스는 저도 뭐 거의 30년 정도 30년 연구를 정도 가까이 하기 때부터 시작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참 그 인간으로서 참 예측이 어려운 한마디로 우리 준비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쉬운 예로 뭐 저는 그 독감 쪽에 많이 했으니까 뭐 2009년도 신종플루 소아인 돼지 인플루엔자 경우도 그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사실 이 돼지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많은 연구를 하고 역학조사를 평소에 계속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전파되기 전까지 그 같은 바이러스를 아무도 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상당히 예측이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한 과학적인 투자가 있어야만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또 결국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좋은 백신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메르스 바이러스도 2012년도에 중동에 발생했고 물론 우리나라 2015년도에 뭐 좀 몇 분이 사망하고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그 중동에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8년 세월이 지나도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의 영역을 넘는 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꾸준하게 그 어떤 과학자를 육성하고 또 네. 다양하게 네. 그 전에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뭐 지금 코로나19 경우도 어쨌든 그 유사한 어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백본이나 그런 미리 준비된 게 있으면 성산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거의 초기 단계로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좀 그 장기간으로 또 국내 경우는 또 바이러스 학자들이 또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상당히 청이 얇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예, 예. 어떤 많은 투자나 또 그 분야에 관심을 해야 전문 친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그런 어떤 미래 대비를 해야만이 사실 우리가 뭐 60년, 7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질병에 대한 게 원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서 사실 옛날에 뭐 독감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죠. 그냥 뭐 아프면 뭐 소위 말하는 김치 먹으면 되고 뭐 소주 한 잔에 소주 한 잔, 그렇게, 고춧가루 먹으면 되고 그런 예. 시절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인식이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 국민 건강에 밀접하게 그런 바이러스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많은 투자나 또 관심 또 관련 분야의 협업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아까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좀 그런 류의 그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선진국은 왜 그러한 준비들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되면은 사스나 메르스나 요번 코로나19나 이렇게 되고 보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다들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어?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우리는 다시 이렇게 까먹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그렇게 축적된 게 있어가지고 요 메르스처럼 이렇게 해서 요게 코로나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튼 저희는 그게 일과성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선진국들은 그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왜 저는 그러나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물론 과학이 많이 축적돼 있고 우리보다는요. 그리고 또 이 결국은 이 새로운 질병이란 어떤 결국은 동물에서 오니까 네. 뭐 미국 CDC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밀림 지역 전 세계 밀림 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박쥐에 대해서 채취해서 바이러스 분리하고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계속 추진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생명연구원이나 뭐 질병관리 그런 데서 그런 기관들이 해야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국민들의 또 인류 생명을 영향을 미치고 또 당장 또 자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함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언젠가 다가올 그냥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저건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구체적 위험으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가는 그걸로 쉬운 예를 한 가지면 사스만 하더라도 없어진 바이러스는 국내는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쉬운 예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란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쓸데없다고 생각될 수 있고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쓰인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적인 투자를 그렇지. 하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렇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기 그 대표님이 선진국 예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그 선진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사실은 왜 선제기종 연구를 그쪽은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됐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저도 항상 곰곰하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 이미 2000년부터 그 세계 그 OI라는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그런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국제 기구에서 원 헬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원 헬스라는 개념은 이제 그러니까 환경, 가축, 그러니까 가축 동물 그리고 인체, 사람의 건강이 하나라는 개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 헬스 연구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2015년에 어떤 그 감염병의 연구의 패러다임이 미국에서부터 벌써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이제 그 감염병 연구의 패러다임 어떤 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일단은 이제 감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처럼 발생을 하면
그것도 그 동물 감염병이나 사람 감염병, 동물이 감염병 걸리면 예전에 같으면 그냥 냅두거나 뭐 폐사시키거나 뭐 이랬는데 일단 사람에게만 걸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샘플도 취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요즘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생화학회지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2015년대 거기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패러다임을 완전 역으로 바꿔야 된다. 발생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감시 연구라고 하는 영어는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박쥐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연구들을 많이 해놓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고 특히 또 그게 이제 중간 숙주인 동물 또는 가축에게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니터링을 감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염병을 대응하는 결국은 선제적 대응 연구가 이미 그런 식으로 선유는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그 신종 코로나 그 코로나 19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선진국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헬스나 아니면은 그런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들이 이미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보들을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고 뭐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했다면은 우리나라도 저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그렇지요. 되겠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 뭐 원헬스 개념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역행해서 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뭐 최근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뭐 다부처로 해서 그 원헬스 뭐 공동 부처 사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뭐 항생제 내성해서 여러 부처끼리 뭐 정책 관련해서 과제도 같이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연구 사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튼 언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데 거긴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계방송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뭘 발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가령 대덕단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됐고 대응이 어떻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지금 뭐가 지금 되고 그러면서 과학자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질본 사람들, 질병본부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막 있는 것 같은데 과학자분들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게 나오니까 그러기도 되죠. 기본적인 이제 그런 개념, 치료 개념이나 뭐 있는데 결국은 바이러스는 과학적인 접근에서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부족한 거지. 오히려 지금 이러한 때가 그러니까 평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렇겠지만 외국도 그러겠지만 평소에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쁘니까는 그걸 안 들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말로 오히려 발신의 기회가 아닐까. 근데 그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뭐 저는 국내는 이제 언론도 이런데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발생이 나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측면은 너무 그게 거의 90% 이상 가 있는 초점이 벌써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위에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목도 그런 있지 측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기자들 그리고 언론이 더 학습해야 되는 측면은 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새로운 전염병이 터지고 뭐 발생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결국은 과학자들이
이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부족한 거는 이제 그게 과학자들이 중심이 안 되는 게 또 측면이 있는 게 그 일반 백신 제약 회사들이 네. 소위 말하면 R&D를 바탕으로 된 그런 회사들이 거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언론도 보시면 다국지 기업의 산업이나 뭐 GSK, 뭐 존슨존슨 이런 큰 기업들이 어쨌든 그 뭐야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투자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큰 기업에서는 자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또 국가 기관하고 컨소시엄 하고 이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나 그 자체가 없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예. 그 부족한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백신 회사 이런 것들이 카피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R&D가 그런 부서가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아니, 이런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그 미국의 트리플 AS라 그래가지고 그 저 미국 과학진흥협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 최대 모임인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흘을 회의를 하면서 3번에 걸쳐가지고 본인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안 미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를 비롯해가지고 그 허치슨 연구소 또 내지는 NTI라고 그래서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한 명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야가 이쪽 분야는 아닌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다 트위터로 막 공유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의 공유가 어떤 발신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부분이 많지 않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연도 있고 화학연구소도 있고 생명과학연구소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IBS도 있고 또 우리 저 서성인 교수님이 충남대도 있고 굉장히 자원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연구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전에 메르스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사실은 항상 이제 출연료는 그런 이런 국가적인 그런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항상 저희가 또 출연연이기 때문에 더 나서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죠. 관련해서 자료도 만들고 뭐 연구도 또 마찬가지로 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잘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봤었을 때 물론 잘해야 할 부분은 열심히 대응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게 잘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뭐 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연구자적인 입장 그리고 또 정부의 입장 그리고 또 언론의 입장 그리고 또 기업하시는 분의 입장 모든 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 그렇죠. 결국 수요자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죠. 자, 그럼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각각의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최종 국민이 받아들이는 수요자는 국민인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자가 어떻게 국민에게 이제 전달을 그렇죠. 해야 되느냐 그 입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연구자는 적극적일 수 없다는 왜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발표할 정도의 내용을 결과를 말하기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업은 연구만 착수해도 마치 제품이 나온 것처럼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안 나와도 하고 있다. 근데 국민 느낌은 개발되고 있나 보다. 곧 다음 달이면 백신이 나오나 보다. 이런 거. 하지만 연구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뭐 제가 마치 뭐 엄청난 양심주의자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후보 물질이 나왔잖아요. 서 교수님 알죠? 후보 물질은 엄청 초기 단계입니다. 그 초기 단계가 결국은 나중에 약되기까지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 물질 하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자는 아주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회사 가신 분들은 이게 거의 다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항상 말을 듣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국민들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자원들이 있고 예, 지당하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은 뭐가 있다. 하여튼 일종의 설득이랄까 내지는 이해랄까. 그러면은 일단은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 신종병이 나오면 이제 백신이 언제 개발될 건가 또 이런 발에서 백신이 가능한가. 그 사실 이 과학자들은 대충 다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뭐 그죠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근데 사실 또 뭐 시간이 걸리든 뭐든 이렇게 정보를 알고 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신종 코로나 이런 경우도 뭐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상당히 만약에 백신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바이러스다. 왜냐하면 저도 메르스를 거의 5년 동안 백신 개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그동안은 사실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감기에 있는 하나 일종이었는데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가축은 돼지나 뭐 그런데 설사병에는 그 필이나 뭐 TGV나 심지어 PRRSV 이런 돼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또 계속 개발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오고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가축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백신의 효능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경우도 결국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게 뭐 소위 말하는 그 한 부분인 그 S 단백질을 하는데 표면에 있는 그것을 재조합해서 뭐 발현하든가 아니면 DNA 벡터에 뭐 우리 그 한국계 기업도 이렇게 마치 백신이 나온 것이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에게 효능은 입증된 게 없고 그동안 네. 많이 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네. 상당히 어려운 바이러스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뭐 지역 감염을 가면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소위 말하면 세컨드 웨이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독감의 대유행이 그 2009년도 1월 달에 2월 3월까지 발생하다가 이제 여름이 접어들면서 그 없는 같이 하다가 그 여름이 9월 달에부터 이제 세컨드 웨이브 와서 대유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경우도 저도 뭐 반드시 퇴치되길 바라지만 네. 이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봤을 때는 진짜 최악의 경우는 가을에 세컨드 웨이브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염려를 하고 지금 또 최근에 다국지 기업들도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이 백신에 뛰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국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 과학자들이 머리 맞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뭐 백신을 뭐 사실 백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는 이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백신들은 결국은 옛날부터 해오는 뭐 사독 백신이나 라이브 어튼의 생독 백신을 개발을 해야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독 백신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어쨌든 그게 뭐 효과 있더라도 사실 국내에 그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 배양 시스템에 있는 백신에 해서 그 캐파가 되느냐 그런 것도 또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되고 국가에서도 지금은 백신의 최악을 우리가 상정했을 때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퇴치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에게 유행병으로 뭐 대응이 오면은 그 타격을 받는 불행하게도 중국, 한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그다음 미국이나 저쪽은 시간이 더 몇 개월 더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최악의 상태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가에서도 또 과학자들도 머리 맞대서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안 오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 항상 시나리오를 두고 좋은 것도 생각하고 나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냥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왔을 때는 그때는 크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과학자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일반인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우리 지금 각자 본인의 단계에서 또 지역사회 단계에서 회사 단계에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튼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바이러스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중간에 우선 우리 정 박사님 감염병 연구센터라고 그러는데 그 센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는 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서 교수님도 그 서 교수님 연구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감염병 연구센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하고 슈퍼박테리아 양쪽을 다 연구하는 이제 두 그룹이 한 센터에 있습니다. 그게 다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하나만 하기도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연구원의 한 센터 안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총 한 15분의 이제 연구 책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학생과 연구원들을 해서 총 한 60명 정도가 한 센터를 이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저희가 그 국가 재난형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현안 과제에 있는 그런 기존에 이제 뭐 서 교수님도 열심히 잘 연구하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뭐 구제여 그리고 지금 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최근에 또 작년 9월에 발생했던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뭐 신종 코로나 지금 하는 것들 그런 현안이 있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진단 백신 그리고 뭐 저희 또 감염병 센터는 아니지만 저희 또 같은 분원에 있는 여러 이제 뭐 기능성 소재 센터에서는 또 치료 물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또 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또 치료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연구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염병 연구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희 감염병 연구센터는 원래는 이제 또 센터가 바이러스 연구센터 슈퍼박테리아 연구센터가 따로 있다가 2016년도에 감염병 연구센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걸고 2016년도 11월부터 이게 왜 여쭤봤냐면요.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서 다 이 메르스가 뭐야?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출연연이라든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데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생명연이 혹시 아니야? 그랬더니 생명연에서 나온 대답이 뭐냐면요. 그거 우리가 안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출연연에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튼 지금 이제 감염병 연구센터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체제가 좀 갖춰졌구나 하는 사실 생각도 드는데 그때도 바이러스 연구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 연구 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이전에 이제 인플루엔자 연구를 좀 주로 했었고 그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되게 2015년도 뭐 이때 이전에 2013년도도 그랬고 되게 이제 뭐 상당히 뭐 피해가 상당히 심했었고 그 이듬해 이제 2015년도에 상당히 메르스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메르스 2015년도에 그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 기술도 사실은 생명연에서 처음 기업하고 같이 만들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도 백신 서 교수님도 백신 만들었지만 저희도 5년 동안 백신 만들어서 지금 저희도 뭐 곧 결과 발표하고 같은 저희도 같이 감염병 연구센터는 일종의 신속 대응팀이다. 이렇게 그렇게 연구소 출연연 내에서는 맞습니다. 신속 대응팀이다. 저희가 아무래도 출연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연구가 대부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저희는 이제 지금 2015년부터 사실은 선진국이 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원헬스 연구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일환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뭐 저는 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충남대에서 2002년도에 미국에서 학위하고 박사후 연구원하고 한 9년 정도 공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국에서 연구하다가 2000년도 부임하고
2003년도에 이제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그 H5N1형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연구한 게 더 좀 관심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운이 좋게 뭐 또 국가적 재앙인데 그 이후에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독감 바이러스 쪽에 그 뭐 신종플루도 그렇듯이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 국내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제가 하기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고향에 좀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백신에 저희 실험실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독감의 경험 기술을 결국은 이제 응용을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길이니까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네덜란드에서 표준균주 받고 또 국내 균주도 질병통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메르스 연구를 같이 동시에 지금 해왔고요. 상당히 또 특히 이제 대학에서 3등급 생물안전시설을 제가 가장 먼저 2008년도 처음 초창기 허가 받을 때 그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메르스 경우는 지금 백신의 국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쪽에 많이 초점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경우는 제가 오늘 분양을 받았지만 네. 그래서 한 4년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내에는 좀 생산 가능한 백신주를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좀 최대한 빠르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서 교수님네는 몇 분 계세요? 저희는 지금 대학원생 3명하고요. 학부생 2명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소기업? 예,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이고 또 국내에서는 또 사실 대학 지원이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연구비에서 따와서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하는 게 제가 직접 BSL에 매일 들어가니까 예. 학생들하고 같이 하니까 예. 뭐 일당 10원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메르스 백신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워낙 그러죠. 장기기간이니까 예. 또 그래서 좀 힘은 들고 매일 그 방역복 입고 또 나올 때 물로 샤워하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아침에부터 들어가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또 노하우를 직접 했다는 게 있어서 신종 코로나 경우는 또 따지면 국제적 경쟁이니까요. 또 그 인류에 도움되면 또 국민에게도 좀 어렵지만 그런 경험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 교수님 연구실은 우리들이 흔히 지방에 있으면 수도권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질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더 그 어떤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질병본부에 가셔가지고 그 균주를 받으셨다고 그랬네. 샘플. 배치 샘플. 바이러스 받은 거죠. 그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고 궁금한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 다 아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환자에서 이제 질본에서 저희들은 이제 환자 샘플이 잘 오지 않으니까 네. 있으면 저희들도 쉽게 분리하거든요. 시설이 네.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질본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이 객담 네. 샘플을 네. 세포에다가 접종하면 바이러스가 전복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 바를 고위험 병원체로 하니까 네. 음압이 되는 특수 시설을 가진 과학자들에겐 다 분양을 해주는. 그건 원하면은 분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특수 3등급 생물안전 시설이랄 거예요. 정부 네. 허가받은 시설이 있으면 네. 누구나 다 분양을 그럼 그거 해주는 분양 데 있어. 받으러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그 무슨 냉동 장치 같은 거 갖고 가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게 3중된 박스인데 그거는 질본에서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녹음 안 되니까 그 드라이스 박스만 가져가면 3중 밀봉된 데 주면은 밀봉해가지고 차로 물론 이제 위험하니까 학생들만 보내면 안 되고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오면은 그것을 이제 일반 실험실에서 개봉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안전이 보장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에 가서 이렇게 또 개봉해가지고 그 이제 집어넣은 준 바이러스를 또 -70도 냉동고에 저장한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세포 배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백신주를 개발하는데요. 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렵다. 네. 상당히 어려운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누가 약독화 바이러스를 먼저 개발하느냐 네.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국제적인 경쟁이지만 네. 그래서 물론 반드시 삼동 시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겠죠. 어려운 네. 프로젝트지만 또 그 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도전할 네.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도 뭐 힘들지만 매일 삼동 시설 가서 샤워 나오면서 어떤 분뭐 아시다시피 이 특히 이렇게 오후에 들어가면 땀이 엄청나게 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땀이 엄청나게 나도 힘들지만 또 네. 숨도 가쁘고 하지만 네. 또 어떤 데는 2-3시간 뭐 서너 시간 있어야 될 때도 참고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그것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가을에 대유행이 온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연도 분양을 받으셨죠? 예,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잘 설명 주셨는데 그 질본의 그러니까 질본 안에 있는 그 국립중앙인체 자원은행이라는 데서 네.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아, 예. 그 BSL-3 시설이 있는 기관에 이제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분양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27개 기관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9개 기관이 분양을 받았다고 네. 7개 기관이 바이러스를 받았고 뭐 2개 기관이 유전자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 7개 기관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희는 어제 지금 받아서 예. 저희 생명에는 이제 그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분원이 이제 전북 정읍에 분원이 하나 있고 오창에 분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본원에는 BL3 저희는 이제 BL3가 아니라 ABL3라서 동물 실험도 할 수 있는 BL3 시설이라 이제 그보다 좀 한 등급 위인 시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본원에는 없고 분원의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2개가 있어서 2 분원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북 분원에 먼저 저희가 이제 저희 감염병 센터는 그쪽에서 실험을 주로 하려고 그쪽에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해놓겠습니다. 계시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협력은 돼요? 아니면 경쟁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연구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협력 그런 차원보다요. 지금 네.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하면서 해야 되고 네. 일단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네. 빨리 접근해야 되니까 네. 또 뭐 근데 다- 정보란 것들이 계속 공유가 되다 보면 네. 나는 이걸 못 봤는데 저쪽은 이걸 봤네. 그러면서 예, 그러면 좋은데 이제 네. 문제는 국가에서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학자들은 프로젝트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힘드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저 국가에서 지금 R&D 하나 띄운 거 있는데 거기도 보면 뭐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백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긴급 프로젝트가 없어요. 지금 나온 것도 보면 그냥 뭐 수용체 관계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실망을 했는데 누가 뭐 하도 떠나서 사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연구는 결국은 어렵지만 도전적인 백신 연구에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 보는데 지금 그 어느 분들이 기획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먼 네. 돈은 쓰는데 음. 사실 진단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진단이라는 게 지금 리얼타임 PCR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하는 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저는 진단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 신속하게 하는 그 정도는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 어떤 근본 대책이-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 백신 개발이 쪽에 이렇게 지원 많은 초점이 더 아이디어를 된다.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저는 그게 지금 이거 우선순위가 아닌데 네. 이게 사실 그게 과학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손에 잡히는 것들은 국가기관에서 하면 돼요. 네.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기관에서 다 하자는 좀 질병관리본부도 좀 진단 키트를 벌써 신속하게 개발해서 다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쪽에 너무 많이 프로젝트가 좀 나가 있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네. 우리 그 부분에서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사실 이 그 코로나19가 네.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그건 지금 아니죠. 질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예산을
갖고 있었던 게 없었던 아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마 예. 50억인가가 지금 예, 띄었어요. 그 50억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게 50억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50억이 아니라 네. 긴급 대응 R&D의 50억 중에 코로나19는 한 10억 정도 네,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과기정통부하고 행안부가 이제 긴급 대응 R&D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재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과기정통부나 복지부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과제로 조금 이렇게 뜨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주 기관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뜨는 거고 지금 지난 이제 2015년도에 지금 교수님도 과제를 그때 당시에 하셨고 저도 사실은 과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신 과제가 국내에서 4개인가 5개인가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다양하게 뭐 사독 백신도 하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제접 단백질 백신, DNA 백신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겹치지 않게 다들 백신을 지금 작년까지 해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좋은 연구 성과들을 가져서 아마 이제 좋은 아마 백신들이 나올 건데 다들 이제 그 백신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들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과기정통부나 아니면은 다른 부처에서 조만간에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과제가 곧 나올 거라고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사실 뭘 모르고 모르는데, 있어요. 모르는데.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다가오는 거 이런 모르는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돼줘야지 맞습니다. 국민들이 예. 이해를 예. 하고 아, 예. 그 예산이 그런 쪽으로 쓰여야 되는구나. 아, 예산이 뭐 그거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예, 바람직한 맞습니다.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제가 그 정부 출연기관이지 정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렇지. 저도 이제 그 들어보면 예산은 이미 작년에 네. 뭐 다 해놨기 때문에 아, 올해 그럼요.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그건 없다는 알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이거는 뭐냐면은 긴- 아까 예. 우리 계속 예. 얘기했지만 예. 코로나19가 예상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럴 예. 때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 예. 저 예산 없으니까 코로나19는 네가 알아서 가고, 우린 우리 연구대로 하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정부가 또 내지는 그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빨리빨리 대응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산을 그나마도 그렇게 계속 했다는 투자해서 걸로. 지금 예. 과제를 만들려고 예, 제가 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지금, 게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예. 한 달인데 면제는 지금에서는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저는 1원이든 간에 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소위 말 예. 그렇지만 그 백신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다른 진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심사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동물 같으면 국립수학검역원, 그다음에 인체 같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사실은 그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서는 지금의 R&D에서 그런 나오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같이 심사해 보면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런 팀들이 저도 다른 팀들 심사하면 이 진단 키트 하는데 지금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왜 사용해요? 심지어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은 바도 여튼 있거든요. 이러한 그러니까 부분들이 과학자사의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아까 이제는 우리 그 질병본부에서 그거 아까 뭐라 그랬죠? 병원체라 그랬네. 객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지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불리한 바이러스 네, 그걸 받았다고 분양받는 그러셨잖아요. 거지, 그렇지. 근데 여튼 지난번에 그 미국에 이제 과학자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허치슨 연구소라고 네, 암연구소에 암연구소에 하면서 바이러스도 많이 해요. 바이러스도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예. 바이러스 근데 학교도 많이. 거기에 있는 그 과학자가 나와서 그 사람은 데이터 과학자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균 연구하는 하는 사람이 게 아니라 아니고, 무슨, 데이터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지만 이 바이러스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지. 예. 근데 이제 여튼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신종 코로나 19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건 1월 초였는데 우한에서 직접 그걸 이 세포를 그 바이러스를 줬다. 그래서 그걸 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 우리는 그 중국으로부터 그걸 못 받았나? 보니까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그거랑 또 우리나라 사람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건 아주 그 국가에서 뭐. 국민들 앞에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세상에 같은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개는 다 차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러죠, 같은 그러죠. 바이러스입니다. 예. 아, 그러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도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가만 미국에다가는 바이러스를 주고 그러면서 공동 연구를 하는데 결국 공동 연구를 하려고 그 바이러스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 역량이 딸리니까 예, 예. 이 당신들 역량이 좋으니까 우리 이 바이러스를 줄 테니 연구 좀 해다오.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들어봤더니 우린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거리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 또 그 피해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네, 받고 있기 받는 때문에 거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거랑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직접 못 받는다 치면은 그리고 또 이미 국제 공동 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다 치면 그럼 그쪽이랑 조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국제 네트워크와의 관계는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좋은 건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끼리도 각각 따로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과학적인 실력에 따라서 네.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독감 좀 많이 했으니까 네. 미국 CDC에서 뭐 일본에 갈 때 진짜 한국은 제인데 왔듯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니까 이제 그 선진국 먼저 가는 건데 결국은 그 나라의 과학적인 역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염병 뭐 또 뭐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젊은 인재들이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역량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연구나 이런 R&D 심사나 이런 것들도 진짜 객관적이면서 좀 창조적인 그런 지에 투자가 되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그러려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러기 예, 위해서 맞습니다. 과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떻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의 어떤 그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알기로도 감염병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그 외국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과제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는 많이 된다고 특히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도 포함이 된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과제 평가를 하면서 네. 봤는데 중국이 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네트워크는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샘플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에서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이런 정보가 없이 네. 각국 주변 국가들이 이제 좀 대응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네. 사실은 뭐 서 교수님도 잘 알지만 이 감염병 연구는 사실 국제 네트워크 왜냐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감염병이 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조련번에도 그랬죠. 조련플랜자는 거의 네. 중국의 바이러스가 대부분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렇지. 그 국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이제 같이 특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트남어도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유행해서 지금 문제가 됐지 그 전에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국에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엄청나게 좀 그랬죠. 큰 문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특히 감염병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저는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게 국제 네트워크 당연히 중요한데 네. 국내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이제 환자의 그 표본이 샘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관리부 이런 데 전문가 그룹에 그것을 이렇게 그 빨리 나누어져 가지고 예. 그러시면 지금 분리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넣거든요. 일본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뭐 그러니까 경우는 한달 첫 정도 환자를 되는 것 같아요. 3일 만에 분리한 거예요. 다 선진국. 예, 불란서도 첫 환자를 3일 만에 분리했는데 우리는 거의 예. 뭐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지연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폐쇄적인 이게 국제적인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역량 아니,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아. 세대에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 환자에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바로 전문가 분리시켜가지고 관리 이렇게 됐어야 생명도 되는데. 그 저희 실험실은 몇 개, 네. 4개, 5개 실험실만 샘플만 해줘도. 쉐어하면 네. 같이 해서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질병에서 그게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예. 우한이 이렇게 저 미국에다가 바로 균줄 준 예, 것처럼 준 것처럼 우리 국내 예. 환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중요한 포스트 몇 군데다가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보내가지고 샘플 했으면, 예. 이거 연구해달라. 그러시면
저희들도 벌써 백신 시작한 지 연구한 지가 생명도 그렇고 한 달이 됐겠지요. 그러죠. 그럼 그러죠. 사실 한 달의 시간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고 국제적으로 또 노화가 적용되면 더 빨라지니까 그럼 사실 뭐 대다수 연구소가 인자 받아서 세포 그러니까요. 내일 접종하고 이렇게 네. 보면 일주일에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연구를 시작하는 게 사실 선진국이 벌써 뭐 한 달, 두 달이 역량도 부족한데 네, 저는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사실 우리 선배 세대들이나 그런 유명 과학자들 우리가 많이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야별로 뭐 예를 들면 뭐 저 독감 때 제가 해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그걸 그리고 분야별로 받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가 있었으면 왔단 말이에요. 100% 예. 우선으로. 예. 그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었으면 네. 코로나죠. 우리나라 그런 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국내 환자 샘플이라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발생했고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전문가 그룹에 있잖아요. 그게 뭐 자기들이 가지고 그런 근데 성질 아니잖아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거는 자 이게 그 서 교수님은 말씀하실 때 전문가 그룹한테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외국은 전문가들이 스스로 모이더라고요. 스스로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서로 정보 공유하고 예, 협력할 예. 거 협력하고 예. 이 서로 역할 분담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될까요? 예, 우리나라가 저도 많이 제가 고위험체를 다루면서 뭐 해고로 비슷한 저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니까 사실 국내에는 저도 사실 고위험 조류인플루엔자 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시설 갖추고 심지어 뭐 조류인플루엔자도 국내에 발생한 그 농림축산 금융본부에 제가 그 신임 교수들부터 수없이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를 바로 통해서 받으셔가지고. 고병성 H5를 처음으로 제가 분양 받아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관이 너무 세다. 세죠. 세고 아니 관도 힘이 세지만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그 관의 힘들을 전문가들이 좀 더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주면서 같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노력들, 움직임들 이런 그게 것들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진 않죠. 예, 저는 예. 더 배척을 당하니까 예. 그게 솔직히 그래서 예. 저도 이 고연 하면서 특히 이제 관에 처음에 허가 받을 때도 지금 불허 사항이 15개를 불허 조건을 걸면서 동물 실험 제도 애니멀 BS3니까 동물 실험 못하게 막더라고 2008년도에.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하더라도 저 위에 높은 층에서도 끼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허가를 받는 그게 15개 불허 사항이 보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못하기 위한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담당 공무원 지금도 그런 사람들 승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오늘 고위험병처를 거의 뭐 관이 아닌 민간에서 걔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한국에 왔는지 자기감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샘플 그런 것을 세어를 했으면 더 빨리 분리했으면 그게 네. 아니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튼 그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여튼 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본다치게 되면은 대덕이라는 데가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자원도 많고 그럼 과학자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는 연구는 각자 해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연구는 각자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는 요런 특징이 있고 요 부분은 요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것 좀 아쉽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란 거는 힘든가요? 어떤 거예요, 정 박사님? 그 국민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게. 예.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실 그 연구를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경쟁이 있게 뭐 선진국 지금 바이러스도 먼저 분양받고 사실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논문도 보면은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결과들이 지금 쏟아내. 마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그 이전부터 연구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렇지, 이게 맞습니다. 무슨 조항가 이랬던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다 각각 출연마다 뭐 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또 있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 사실 좋은 시너지 효과 있고 얼마 전에 그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때도 그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연끼리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협심해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좀 대응할까.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는 나왔는데 뭐 예, 움직임은 얘기는 없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예. 그게 현실적으로 움직임이 옮겨지기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상당히 왜냐면은 그게 힘든 우리가 게- 간담회를 한 게 지금 예. 거의 한 달 됐죠? 예, 1월 말 예, 정도 한달 됐으니까 가깝게 됐어요. 예. 그에 어떤 저 구체적인 행동이 음. 나와야 되는데 행동은 안 나오고 그냥 뭐 각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또 대전에 또 세무연구원에 영장류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죠. 결국은 백신 하려면 영장류를 실험을 해야 되니까 쉬운 예로 어떤 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게 서로 컨소시엄이나 연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저도 항상 바라는데 네. 사실 이렇게 뭐 영양센터나 근데 예를 들어 국가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마치 막 이런 게 감염병도 도움 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게 뭐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기관을 이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맞아요. 국민의 그 세금이 설득하는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영장의 부분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계가 해나가고. 갖추면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대학의 하셔야 되니까. 대학의 연구 대학이나 기업이나 그러니까 다가오지 연구를 않더라고요. 지원하는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이제 생기고 이런 그걸 갖춰야겠 그냥 저희가 주먹국으로 이렇게 막 할 와서 수는 해주십시오 없죠. 이렇게 할 수 그건 없고 없지. 예, 그건 저희가 없지. 또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게 시점에 그런 거를 그런 다 것을 셋업을 이렇게 다 해야 그래서 돼서 기관장님은 그런 그거는 모임이 있으면 교수님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는 게 오해는 아니에요. 오해 제가, 아닌데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서 예, 그런 알다시피 부분은 아마 1, 2년 안에 아마 바로 해결돼. 1년요? 어쩜 늦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려모레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갖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출연인의 장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국민 세금 사실은 들어간 이제 거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예,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국내에 그런 프로토콜도 없습니다. 지금 감염 야, 실험에 대한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금 예. 국내에서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 있고 그래서 그럴 그게 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자문도 받으시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드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이 예.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실 메르스 백신 곧 논문 나오지만 꼭 영장류에 가고 싶 아니면 저도 미국에 가서 할 예, 텐데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참 이 완전히 약독화 시킨 소위 말하면 나이프 백신을 만들어서 상당히 저는 성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영장류까지 가면은 근데 안 되면 저도 외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실 영장류 센터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그 뭐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근데 아마 이 안 가로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실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예. 저희가 예. 그런 걸 항상 생각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실 조만간에 요번도 저 대전 MBC랑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도 이러한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전에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개룡은 나타났다고 시간 그러는데.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문제겠죠. 그래 안 네, 나야 되지만 네. 시간 문제고 이 바이러스 그러죠. 특성상 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사실은 이게 뭐 감염병 연구가 대전에 발생하고 안 하고 문제가 그러죠, 아니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네, 네. 이게 우리 국민 전체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인류에게 문제니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노력들이 그래서 국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소스나 또 뭐 질병관리본부도 받았지만 저도 사실은 너무 늦다. 늦었어요. 소위 말하면 예,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쉽지만 그것도 시작이 봐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해나가면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금 서 교수님은 그걸로 마무리 발언하셨다 네. 치고 우리 청 박사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제가 서 교수님 영장률을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저희 그 출연은 고유 미션이 하여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앞으로 지속해서 하고 결과로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 긴급하게 이렇게 좀 마련이 돼가지고 또 어떤 시나리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도 좀 서투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좀 느껴지셨겠지만은 여튼 이렇게 두 분한테 그래도 좋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바이러스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끝났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적이 아니고 더군다나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지 않나 좀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조심하고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순하게 그냥 긴장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전의 기본 바탕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과학적인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 그러면서 대전이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바이러스에 있어서 또 내지 과학 전체에 있어가지고 또 한 번의 중심지로 그 제대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 그 긴급 자담회 마치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국민 세금이 많이 저도 국가각 심의위원회 했기 때문에 더 그 애착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유관부서라면 저기 디펜스를 해드릴 텐데 제가 관련 부서 아니어서 제가 설명을 잘 아니, 못.